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백악관 심장부에서 한국을 모르면 미국 경제를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 세계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39세의 미국 백악관 행정비서관인 레베카 그랜트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지만 백악관 행정비서관으로 일을 하며 성격 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향이며 외유내강형의 리더로서 변한 현재의 제 모습에 만족하고 있죠. 이런 성격 덕에 복잡한 정치적 협상을 조율하는 데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주 능숙하게 긍정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원칙인데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늘 우선시하며 원칙에 충실한 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정비서관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후 정부기관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죠. 전 확실한 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간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 합류해 주요 경제정책과 무역 협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보통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모든 공식 문서, 보고서, 각종 서한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와 정책 문서를 필터링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검토해야 할 문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감한 정책 문서를 다루기에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 능력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백악관 내 위상도 높은 편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이며 모든 문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기 전에 행정비서관이 저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직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저는 늘 제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도 놓치지 않으며 흘러가는 경제 상황에도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늘 아침에는 회의를 진행한 후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의 안건이나 이슈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하는 자리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회의를 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속보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특정 무역 협정이나 관세 면제 조항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온 저녁의 뉴스를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느긋하게 아침 회의를 하던 백악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앞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당장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고 모두 심란한 표정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불러올 수 있는 파장도 고려를 한 걸까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반발도 있을 거고 관세 부담 없이 현대차를 판매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텐데요. 결국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는 뻔한 결과이고 이거 논란이 정말 클 텐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뿐 아니라 미국 무역 정책이 친한국적으로 기운다는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네요. 모두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돌아올 미국 자동차 업계와 그 외의 무역과 경제 등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보였죠. 묵묵히 듣고 있던 저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 지금 이 발언이 단순한 즉흥적 발언인 건지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메시지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의도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 재차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이유 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갑작스러운 발언 역시 분명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의도도 없는 즉흥의 결정인지 전략적인 메시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은 온종일 어수선했지만 전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차츰 단계를 밟고 있던 와중에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레베카, 지금 자료 조사를 할 때가 아니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 이건 즉흥적인 시도가 절대 아니라는 소리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왜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 대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사실이야?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으로 온다고? 지금 그 발언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갑작스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이 상황을 듣고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의도를 파악해야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의도조차 알 수 없었고 대화도 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악관 행정비서관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대통령 보좌진으로 일을 하던 매 순간 고비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고비는 그야말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분명 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의선 회장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전 묵묵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정의선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난리 법석이었어요. 앞으로 4년간 총 31조 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미 새어나간 이 정보를 수습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 그리고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발언이었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즉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했기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배터리 제조,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인공지능 AI 및 로보틱스 분야 등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주요 투자 내용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이 있었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SK온과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또한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전략도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한 로봇 개발 및 활용 확대와 미국 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소 확장이었어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보하고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 목표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자국에는 좋은 일이 많은 조건이었어요.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수만 개의 직접 및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조지아주 등 투자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GM, 포드 등과 경쟁하는 구조는 강화할 것이고 IRA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현대차의 현지 공장 가동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결정은 결국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한미 경제 협력 강화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다방면으로 더블 체크를 해봐도 서로 공존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를 놓칠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늘 강조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는 미국 내 산업 재건과 경제 활성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측면이 매우 크죠. 그렇기에 이를 자신의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로 내세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이끌었던 시절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으며 그 결과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줬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시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려는 태도를 늘 보였어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투자 계획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관계 강화를 의미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이 한미 관계를 잘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본인 스스로가 이끌었다고 주장할 거라는 결과물이 보였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늘 보호무역과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정책을 지지해왔고 자신이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항시 보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긍정적인 사례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죠.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경제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미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는 공을 본인에게 돌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좋은 것만 보면 나쁜 게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늘 그 뒤에 숨어있는 나쁜 면도 보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이슈와 경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기에 항시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의 제안은 정말 쇼가 아니라 탄탄한 계획이 있는 팩트였어요. 이 투자 계획에는 단순한 자동차 공장 건설이 아니라 미국 철강 및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는데 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및 일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 부품, 소재 등의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강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전기차 및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모두 철강의 수요가 매우 크죠. 그런데 현대차가 제철소를 직접 건설하면 철강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철강과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세액 공제 혜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루이지애나는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과 해상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제철소 건설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말 큰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 덕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현지 정치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졌어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다른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제철소를 직접 운영하면 자체적인 철강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고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 보였어요. 철강은 미국의 인프라 건설, 자동차 산업, 방위 산업 등의 핵심 소재이니 이를 내수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철소 건설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현대차의 제철소 건설은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인해 따라오는 긍정적인 다양한 요소들에 저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아수라장 같던 백악관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죠.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미국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자동차 업계만 흥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생각보다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현대차가 루이지애나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 큰 의미가 보여지겠어. 대통령이 충분히 경제정책 성과로 돌릴만 하겠는데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들었지만 또 반대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고뇌에 빠지는 순간들이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늘 해야 했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오는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따라오곤 했죠. 혹시 모를 또 다른 반대적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니 또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발표 전까지 현대차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길 원한다고 요청했어요. 전 여기서 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플하게 단순한 검토인 건지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아무래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자국 기업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1차적인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봤습니다. 현대차가 발표하는 투자 내용이 미국 자동차 업계와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였어요.
정식 발표 전 사전 검토는 필수이고 이를 요청함으로써 현대차의 계획이 미국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미국 내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 및 경쟁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부에 대대적으로 퍼진 이 소식은 결국 우려했던 일을 직면하게 만들었죠.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미친 듯이 반발을 하며 정치권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면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자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특히 전기차랑 철강 부문에서 현대차가 많이 앞설 텐데 그 와중에 미국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 사실상 경쟁 우위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국의 피해까지 주면서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정책을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 낼 것입니다.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요. 반대 세력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들의 말에도 충분한 논리와 설득력이 있었어요. 현대차의 600억 달러 투자 계획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산업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고 GM, 포드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대차가 자체 제철소와 전기차 생산 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우려를 느끼는 것이었죠. 또한 현대차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액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제조사들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전기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죠.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가 제철소를 직접 건설하고 철강 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미국의 전통적인 철강 생산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미국 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반대 세력의 입장은 끝도 없이 쏟아졌고 백악관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대 세력이 나오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난 반대 세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자국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 위축시키는 일 아니야?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이 우리 땅에서 자리 잡고 높이 날뛰도록 손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장이야 우리도 콩고물 좀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멀리 보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맞을까? 난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에 정말 큰 도움을 줄 거라니까? 다방면의 인프라 설정에 당장의 일자리 창출만 해도 엄청난 기여를 할 거잖아. 결국은 이건 두 나라 상호 간의 협력이 이뤄내는 쌍방이 모두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결과가 나타날 거야. 당장 위협받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두려움으로 무작정 반대할 일이 아니라니까.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아주 팽팽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묵묵히 들으며 지켜봤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마저도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또 계산적이게 이 상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 불필요한 감정들이 섞이며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투자에서 핵심은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철강 공급망 강화입니다. 우린 이 논점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저는 차분하게 정리한 제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흐리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아이템이었죠.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주요 원자재 공급망, 특히 철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강은 자동차 제조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자재이기에 철강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의견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는 거죠. 철강 가격의 변동이 큰 자동차 산업에서 안정적인 철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불안정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제조 방식을 구현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더불어 자동차 생산에서 중요한 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현대차가 철강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 공장을 직접 확장하는 것보다 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는 자동차 생산의 기본적인 원자재부터 공급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졌죠. 물론 반대 세력을 이 주장만으로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도 그들만의 주장을 끝없이 펼쳤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살짝 언급이 되긴 했으나 극비 프로젝트로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리에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있었어요. 적절한 시기에 쓸 카드로 쥐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딱 지금이구나 싶어 극비 프로젝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루이지애나에 60억 달러를 들여 새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우려하신 것과 달리 미국 철강 업계와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자 반대 세력은 제 말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루이지애나는 현대차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필요한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철강의 공급망 안정화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직결되며 현재 현대차는 일부 첨강을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제철소 건설을 통해 이러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필요한 철강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망을 더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제철소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을 강점으로 부각시켰어요. 한국의 현대는 이 기술을 통해 배출을 줄이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죠. 이는 현대차의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철강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현대차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밝혔어요. 현대차의 6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신설 제철소는 단순히 철강 생산을 위한 시설을 넘어서는 겁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전략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투자로 인해 미국 철강 업계는 우뚝 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극비 프로젝트까지 밝히고 나니 그제야 백악관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시름 놓고 저는 다음 제 역할을 해내러 향했어요. 미국의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그들의 반대 여론도 잠재워야 했죠. 결코 자국 업계를 위협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단언컨대 현대차 투자로 인해 미국 철강업계는 살아날 것이고 확장된 철강업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미국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 3시간의 논쟁 끝에 결국은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도 이 프로젝트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핵심 투자라는 점을 각인시켰어요.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위험이 너무 컸기에 한시도 쉬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을 하루 앞둔 상황,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 회동을 앞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반대 세력도 잠재우고 상황 정리를 끝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딱 이날 하루만은 마음 편히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습하는 불안감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내내 지키고 있었고 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백악관 내부에는 여전히 현대차의 투자 계획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하필 하루 전날에 반대 세력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내부 세력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죠. 이미 외부로 유출된 이 정보를 당장 수습해 막는다 한들 말 그대로 유출이 돼버렸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희들의 예상보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기 시작했고 분명 내부 배신자의 지시라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내부 배신자가 누군지 당장 찾아야겠어. 회동을 하루 앞두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죠. 그 와중에 전 내부 배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백악관에서 정보를 빼돌린 정도라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했겠죠. 결국 시간은 흘러 다음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묵직한 자리였죠. 내부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한 채 저는 이 자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트럼프 대통령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레베카, 현대차의 이 투자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자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을 제게 공격적으로 했고 전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가 미국 철강 업계를 부흥시킬 것이고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가장 중점으로 보여지는 혜택이고 그 외에 따라오는 혜택들도 많습니다. 전 그동안 제가 알아본 모든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한참 동안 듣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 논리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나 GM과 포드 등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전 이미 반대 세력과 직접적으로 대면했기에 더 자신 있게 또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냉정하게 자국에 피해를 주며 외국 기업을 우위에 올리는 어리석은 프로젝트를 수락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자국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조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긴 협상이 끝이 났지만 기다렸다는 듯 언론의 공격은 쏟아졌어요. 협상이 끝난 바로 직후 GM과 포드는 언론을 통해 이런 말을 했죠.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를 묵인한 채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정부의 민낯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도 없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동과 협상이 끝났고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때마침 백악관 내부 정보 유출자도 찾아냈죠. 그는 현대차의 미국 철강 업계와 협력을 반대하는 백악관 내부의 경제 참모였습니다. 분명 반대 세력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긴 했지만 막상 정체를 찾고 나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경쟁 기업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죠. 백악관 내부에서 아주 큰 일을 벌이셨죠? 경제 관련 참모라는 분이 경쟁 기업들과 몰래 내통을 하고 중요 기밀 정보를 유출하셨더군요. 즉시 해고이며 그 외의 처분은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행한 일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백악관에 얼마나 큰 이미지 손실을 줬는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즉시 경제 참모를 해고했고 기다리며 때를 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론 대응 전략을 보고하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며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철강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GM과 포드의 반대 여론도 잠잠해졌고 현대차의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벌써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 중에 있어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목표였으며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전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존하며 펼쳐나갈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경제학과 13년차 교수가 한 지인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유럽에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일을 한국에선 단 20분 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교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로렌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13년 정도를 재직하였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나와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투자회사에서 연구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회사의 이론이나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서 최대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운 좋게도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몇몇 스타트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런 별명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한국 출장을 권유하시더군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면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 친구분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배달앱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투자회사의 대표는 미국에는 아직 배달앱 분야의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나 발굴해서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 생산으로 유명하고 케이팝과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나라였죠. 물론 그런 것들이 대단한 업적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특히 케이팝 스타들이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뉴스에서 자주 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속한 IT 업계와는 딱히 연관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케이팝이나 드라마는 문화 콘텐츠에 더 가까웠고 IT 기술이나 혁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조업이지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장이 그저 시간 낭비로 느껴졌어요. 한국? 거기서 과연 배울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또 배달앱이라면 미국에서도 그런 건 이미 넘쳐나거든요. 한국의 배달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우버이츠나 도어대시보다 더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출장 전 회의에서 일전에 한국에 한번 갔다 온 동료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지 말할 때에도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을 고수했죠. 기껏해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흉내내는 수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배달앱 따위에 무슨 대단하고 혁신적인 게 있다고 그런 걸 추천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배달이야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니까 앱 따위가 없어도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직접 가서 사용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자기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줘도 와닿지 않을 테니까 가서 직접 사용해보라고요. 물론 알아요. 저도 한국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잘 깔려있고 속도도 무척 빠르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그 안에 알찬 내용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출장을 정말 가기 싫었지만 대표께서 권유하니 거절도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감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쏘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정부는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혁신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출장 일정표를 보며 속으로 내가 있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이나 안 쏘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투덜투덜 거렸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저는 예상보다 더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숙소로 가는 동안 보여지는 길은 정말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도시를 둘러싼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보며 생각보다 꽤 발전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관에 대한 첫인상일 뿐 건물이 좋다고 IT 기술이 좋다는 법은 전혀 없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한 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솔직히 좀 놀랍긴 하더군요. 수많은 빌딩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뭔지 모를 도시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다고 IT 강국이 되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술적인 수준과 성과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컴퓨터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외출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때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한 친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을 강조하던 게 떠올랐어요.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배도 많이 고프고 해서 설치를 해봤죠. 솔직히 설치를 하면서도 배달 앱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죠. 그래도 한번 써보지 뭐. 별거 없겠지만이라는 생각으로 배달의 민족 영어 버전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했어요.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어요. 가입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음식 메뉴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음식 사진과 리뷰, 배달 예상 시간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건 좀 신경 쓴 흔적이 보이네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뭐 그 정도였죠. 리뷰 달고 예상 시간 표시하는 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서 처음 주문한 음식은 치킨이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한국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 하길래 단순히 테스트 삼아 주문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예상 배달 시간이 30분이라고 알림이 떴을 때 살짝 비웃음이 나더군요. 과장된 서비스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과장된 서비스네. 요즘 앱들에 나오는 이런 과장된 서비스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30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배달이 보통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배달이 된다는 건 명백한 과장이 분명했죠. 그래서 한국 배달 앱의 수준에 약간 실망감을 느끼면서 음식을 기다렸죠. 20분이 좀 되지 않았을 때 벨이 울리더군요. 저는 에어비앤비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방을 잘못 찾아온 사람이 누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낯선 사람을 보는 게 좀 어색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아무도 없고 하얀 비닐 봉지가 있더군요. 처음엔 뭐지? 이랬는데 바로 상황이 파악이 되었죠. 치킨 냄새가 술술 나는 걸 깨닫고 바로 음식이 배달됐다는 걸 알았죠. 음식을 열어보니 치킨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바삭함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치킨을 주문했을 때 종종 차갑거나 눅눅한 상태로 도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 경험에 비하면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배달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먹으면서도 계속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는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20분 만에 도착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죠. 저는 호기심이 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라면과 만두 세트를 골랐어요. 이 음식들도 치킨처럼 빠르고 완벽하게 배달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문을 완료하니 이번에는 예상 배달 시간이 25분이라고 뜨더군요. 30분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황당했지만 이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역시 20분이 채 안 되었을 때 또 초인종이 울렸죠. 이번에 배달한 라면 역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두는 막 쪄낸 것처럼 신선했어요. 물론 맛도 너무 좋았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다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여전히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IT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어요. 첫날 경험한 정확하고 빠른 맛있는 서비스가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배달 앱을 추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저한테도 몇 번 한국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저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흘려듣곤 했었죠. 그 친구는 웃으면서 제가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배달 서비스가 특정한 시간대에만 가능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문이 30분 안에 완료된다고 강조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받는 것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배달 서비스가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서 생필품, 약, 심지어 가전제품까지도 배달 앱을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그 모든 것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라이더들은 휴대용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 음식 준비 시간, 고객의 위치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는 또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편리함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히 시간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라이더들은 음식 상태와 포장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야 배달을 진행하며 고객이 요청한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도 꼼꼼히 챙긴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세상에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이건 전적으로 문화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 문화란 게 아마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배어있는 배려와 친절과 같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걸 한국어로는 정이라고 한다는 말도 하면서요. 그날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 이상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기술과 문화만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다음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에서 배달의 민족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한국 출신 연구원을 찾았다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니 그 연구원은 저를 배달의 민족 본사와 연결해 주었고 본사 담당자는 흔쾌히 저를 초대해 주었죠. 마침 배달의 민족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죠.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본사는 첫인상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무실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이었고 곳곳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연상케 했죠. 저는 안내를 받아 데이터 모니터링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서 본 첨단 지휘센터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대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달 경로, 주문 현황, 라이더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정교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한 화면에는 특정 시간대에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주문되는지에 대한 통계와 예상되는 주문 폭증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담당자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주문이 접수되면 음식점의 조리 시간, 고객의 위치, 라이더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안한다고 했어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정 계절과 날씨, 특정 요일에 따라 주문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적중률 90% 이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또 최근에는 이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배달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와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더군요. 솔직히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배달 서비스가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최적화된 혁신적인 시스템은 평생 처음 보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배달 시스템은 거의 서부 개척시대 수준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은 거의 SF 영화 수준이었으니까요. 또 담당자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빠른 배달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고객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음식을 시켜 먹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와 통찰이 배달의 민족 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섰거나 문화적인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솔직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본사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IT 기술과 배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효율적인 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배워야 할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IT 기술과 특히 한국의 배달 앱에 대해서 충분히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저는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것들에 추가로 전문적인 자료들을 더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죠. 보고서를 읽어본 저희 회사 대표는 곧바로 배달앱에 도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몇몇 지원자들을 모아서 1차 회의를 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룸, 미국 배달앱 시장을 노리는 3명의 스타트업 대표들과 저희 회사의 대표와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자리예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각자 자신들이 미래의 배달앱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적임자라며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요즘 미국의 모든 천재들은 실리콘밸리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들 역시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그때 자리에서 대표가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내가 요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랑 많이 만나봤는데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블랙핑크 뭐 이런 건 잘 알겠지만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들의 자신감이 곧 사라질 거라는 사실 말이죠. 첫 번째 발표자는 AI 기반 배달 경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어느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앱이 어떻게 업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와 식당의 준비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빠른 경로를 배달원에게 제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발표자는 그래프와 수치를 띄우며 저희의 배달 시간은 업계 평균보다 15%나 빠릅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혁신했다는 다른 스타트업 대표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앱의 직관적인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며 우리 앱은 가장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을 표시했죠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마지막 발표자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한 앱의 대표였어요. 이 모델로 우리는 단기간에 사용자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셈이죠 라며 말하며 역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자신들이 미국 배달앱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발표를 듣는 내내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미국의 현실을 조용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발표가 끝난 뒤 저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죠. 방금까지 자신만만했던 스타트업 대표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보이는군요. 저는 그들이 발표한 내용 하나하나를 차근히 짚으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에게 말했죠. 당신이 자랑하는 AI 기반 경로 최적화 기술은 현재 미국의 수준에 비하면 한 단계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배달앱과 비교해보자. 한국의 배달앱은 단순히 경로 최적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최적의 조리 시간까지 조율한다. 그래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주문 접수와 동시에 조리와 배달이 동시에 시작된다. 즉 단순히 경로를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조리 완료 시간은 물론 라이더의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동기화한다. 더 놀라운 것은 배달 당시의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처리한다. 이건 단순한 AI 기술이 아니라 전체 배달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라고요. 저의 설명을 듣던 해당 발표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분명히 보이더군요. 저는 이어서 질문을 해봤죠. 배달 시간이 15% 단축되면 3시간 걸리는 게 2시간 30분 걸린다는 건데 한국은 평균 배달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라고요. 그가 머뭇거리다 대답을 하려는 찰나 저는 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말했죠. 한국은 평균 배달 시간이 30분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 20분 만에 오지만요. 이라고요.
첫 번째 발표자는 깜짝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를 보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해준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를 보며 말을 이어갔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앱은 단순히 보기 좋고 사용하기 쉬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클릭 수를 줄이는 것, 그건 최소한의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죠. 한국의 배달앱은 사용자의 취향과 과거 주문 기록을 바탕으로 완벽한 개인별 맞춤형 추천을 제공했고 배달 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그건 곧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죠. 또한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는 벨을 눌러서 직접 음식을 건네줄지 벨만 누르고 가서 고객과 마주치지 않게 할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배달 후에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편리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배달앱은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고객의 감정까지 생각한 최대한의 배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발표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제 저는 마지막 발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독형 서비스는 매우 초보적인 데이터 기술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한국의 배달앱은 단순히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독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배송비를 줄이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분석해 특별 프로모션까지 제공하죠.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자주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는 그 요일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충성도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라고요. 저의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자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하던 대표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어서 저는 발표자들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혁신만으로는 고객의 진정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적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은 훌륭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여러분의 앱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라고요. 이렇게 배달앱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1차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희망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한국처럼 기술과 사용자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철저히 고민하고 찾는다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라고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제가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배달 앱들은 종종 주문이 지연되거나 음식이 식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모든 단계가 단 1mm도 빠짐없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음식의 맛은 물론 라이더의 동선, 고객의 취향, 심리적 편안함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런 차이를 체감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평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미국에서는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따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탁월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깨달음은 솔직히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가 그동안 미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자신했던 태도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진정한 혁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한국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철학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배달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따라올 수가 없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럼 저는 다른 사연,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